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역대 최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가서 이 역대 최초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이 안 되고 역대급 최초라는 건 뭐겠습니까? 선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전례가 없다. 이런 것들은 법적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역대 최초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재판에 있어서는 역대 최악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서 이게 역대 최초도 너무 많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지적을 해왔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계기로 쭉 한번 짚어봤어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처럼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형사재판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 받는 것이 최초입니다. 이렇게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억하실 겁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탄핵 재판이 다 끝나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수사가 시작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니까 그냥 탄핵 재판을 그냥 기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 재판을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도 이거 지금 너무 절차적인 보장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 때는 그럼 왜 형사재판을 기다렸습니까? 그거는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는 어떤 절차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을 34명 중에 불과 8명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무더기로 기각한 겁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구속돼 있는 사람만 10명입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기록도 몇십 건에 이를 것이고 아마 조사받은 사람이 몇백 명 다니겠죠.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번, 15번씩 조사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조사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받았던 기록도 엄청나게 두꺼울 텐데 이거를 초시계를 딱 갖다 놓고 그래 45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반대 신문권을 한번 행사해봐. 한번 반론해봐. 라고 하면 제대로 재판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절차 자체도 최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등등에서 진술본복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나 재판하기 전에 인터뷰 실컷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접촉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진술이 저는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도 저는 이 최초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보셨죠? 그 공직선거법 위반 별것도 아닌 사건에 공무원들 거의 한 30-40명 나왔습니다. 그 본인들이 불렀던 인정 못하겠다고 한 증인들은 전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2심은 1심에 나왔던 증인들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증거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조차도 이재명 대표조차도 1심에서 그 많은 증인들을 신청하고 2년 2개월이나 끌었는데도 또 양형 증인까지 합쳐서 4명의 증인을 부르게 해줬잖아요. 근데 대통령 측 증인을 8명만 받아들인다? 이거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발송 송달. 제가 이거 늘 지적하는 건데 우편은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우편이 송달된 거예요. 어떤 소송 서류나 재판 서류는 나나 나의 가족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발송하면 바로 도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송 송달이 인정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아니, 우편 송달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법에 절차가 있거든요. 우편 송달을 2번 정도 보내고 공시 송달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접 송달을 시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재판 빨리 하려고 발송된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저는 이런 재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역대 최초예요.
아마 사례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발송송달 부분도 이거 딱 발송송달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자기들 임기에 맞춰서 재판하려고 너무 무리하는구나라고 딱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내란죄를 뺀 부분도요. 저는 역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 내란죄가 있었잖아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형사 절차 중에 일부 형사 범죄를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지금처럼 치열하게 다투지도 않았을 뿐더러 탄핵소추 사유 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그 부분이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죄가 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내란죄가 다예요.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내란행위라는 이상한 말을 붙이면서 내란행위와 관련돼서 뭔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살인행위와 살인죄가 다릅니까?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죄가 다르나요? 내란행위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 절차는 대충대충 해서 내란죄와 관련돼서 내란죄를 입증하려고 하면은 반대 신문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니까 재판 절차는 절차적인 진행은 대충대충 하고 싶고 결론은 뭐 그럴듯하게 쓰고 싶고 그러니까 내란행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록도 그냥 원래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중인 기록 못 갖다 보게 돼 있는데 그거 갖다 보면서 반대 신문권이 한 번도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 조서까지 다 읽어가면서 재판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님 재판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원님 재판, 옛날에 원님 재판이라고 해도 그때도 경국대전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잘 돼 있어서 원님 재판할 때도요, 다 법정형 다 정해놓고 절차 다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역대 최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 이거 제가 너무 꼼수여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30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었어요. 이거 최초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 뭔가 30일 만에 잡힌 게 최초예요. 그리고 검사들 탄핵소추 했을 때 뭐 200일 가까이 쉽게 넘겼잖아요. 그때는 문영배 재판관이 독후감 써가면서 천천히 진행하더니 대통령 탄핵 재판은 왜 90일 만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임기에 맞춰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본인들도 찔리니까 선고기일을 잡아서 선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오늘 선고 안 할래, 변론 제기할래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꼼수예요. 선고기일이 잡혔으면은 선고를 해야죠. 근데 재판관들 사이에 제가 봤을 때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 중에 이 절차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절차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고 결정문에 그 이름을 남기려는 재판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법 논리로 봤을 때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서 권한쟁의 심판한 것은 그 자기 권한이 침해된 게 아니어서 무조건 이거는 각하 사유거든요. 예전 선례도 있으니까 이게 각하하기 싫어서 재판을 한 번 더 끌면서 재판관들하고 또 다른 논리를 좀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할 때 막 그 최상목 대행한테 이게 여야 합의가 된 후보인지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날 얘기해서 그 반나절 만에 제출하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재판이 형식상 절차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역대 최초고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도 명시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 많은 기록들을 다 갖다 보면서 특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록 갖다 봤지만 그 당시에는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변호사가 입회하고 본인 당사자가 내가 읽어보고 서면 날인했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그 형사 절차상의 증거 법칙을 조금 완화해서 당사자가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으면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갖다 본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검수완박법을 혼자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검수완박법의 핵심이 뭡니까?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아예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가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다라고 하면 증거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나 이 진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김용현 장관의 조서를 대통령이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제출할 수조차가 없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헌법재판에서 갖다 씁니까? 형법재판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엄연히 다른 절차지만 그 절차를 관통하는 적법 절차 원칙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은 더 적법 절차를 지켜야죠. 그래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는 증거들을 헌법재판에서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방대한 기록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겨우 반대신문권 45분씩 보장해 가면서 재판한다? 저는 이 역대급 최초의 이런 절차들이 역대급 최악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역대급 최악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이라도 숙고해서 재판 일정을 더 잡아서라도 절차적 진행,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